안녕하세요.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켰는데 SNS에 올라온 동창의 승진 소식을 보는 순간 갑자기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는 경험.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다른 엄마들이 아이 학원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애는 아직 이라고 말하며 괜히 미안해지는 그 순간. 명절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의 자녀가 대기업에 입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괜히 내 자식이 걱정되고 내가 부족한 부모인 것 같은 그 기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남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합니다. 누군가의 연봉과 내 연봉을, 누군가의 집과 내 집을, 누군가의 자녀와 내 자녀를, 누군가의 노후 준비와 내 노후를, 심지어 누군가의 행복해 보이는 얼굴과 거울 속 지친 내 얼굴까지도요. 그런데 이상한 건 비교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내 삶이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갑자기 부족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갖지 못한 것들만 보이기 시작하죠. 왜 우리는 이렇게 남의 삶을 부러워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남의 인생이라는 자로 내 인생을 재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수천 년 전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한 마을에 두 명의 농부가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이름이 요나탄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둘은 어릴 적부터 친구였고 나란히 밭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요나탄의 밭에서는 해마다 풍성한 포도가 열렸습니다. 그의 포도는 마을에서 가장 달고 탐스러웠죠. 사람들은 요나탄의 포도밭을 지나며 감탄했고 그의 포도는 시장에서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다윗의 밭에서는 올리브가 자랐습니다. 그의 올리브는 특별히 크지도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올리브였죠. 하지만 다윗은 해마다 성실히 올리브를 수확했고 그것으로 기름을 짜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어느 해 가을, 다윗은 요나탄의 포도밭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나는 저렇게 탐스러운 포도밭을 갖지 못했을까? 요나탄은 포도를 팔아 큰돈을 벌고 좋은 옷을 입고 자식들에게 더 나은 것을 주는데 나는 평생 이 보잘것없는 올리브나무 앞에서 늙어가는구나. 그날 이후 다윗은 자신의 밭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요나탄의 밭만 바라보았고 자신의 올리브나무는 방치했습니다. 그는 포도밭을 갖지 못한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해 겨울, 큰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요나탄의 포도나무들은 모두 얼어 죽었습니다. 포도나무는 추위에 약했던 것이죠. 요나탄은 밤새도록 불을 피워 나무를 살리려 했지만 대부분의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반면 다윗의 올리브나무는 끄떡없었습니다. 올리브나무는 추위를 견디는 힘이 강했으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몇 달 동안 나무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수확은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을 때 마을의 랍비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랍비는 말했습니다. 요나탄, 그대의 포도나무는 달콤한 열매를 맺었지만 추위를 이기지 못했어. 다윗, 그대의 올리브나무는 어떤 계절에도 견디는 힘이 있었지만 그대는 그것을 보지 못했어. 요나탄은 자신의 나무를 잃었고 다윗은 자신의 나무를 버렸어. 둘 다 남의 밭을 보느라 자기 밭의 축복을 놓쳐버렸어. 랍비는 이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씨앗을 주셨어. 어떤 이에게는 포도를, 어떤 이에게는 올리브를. 그것은 우열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일 뿐이요. 포도는 기쁨을 주고 올리브는 생명을 지탱하는 기름이 되어. 둘 다 귀한 것이요. 그런데 그대들은 서로의 것을 부러워하며 자기 것을 돌보지 않았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남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남에게 주어진 것만 바라보는 걸까요? 탈무드의 현자들은 이것을 욕망의 무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비교는 그 욕망을 끝없이 확장시킨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면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겁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고 추우면 옷을 입고 그것으로 충분하죠.
하지만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 갑자기 내가 가진 것은 초라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비교는 단순히 저것도 갖고 싶다는 욕망이 아닙니다. 비교는 저것을 갖지 못한 나는 부족하다는 자기 부정으로 이어집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 비교를 통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즉,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는 내 기준이 아니라 남과의 비교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삶을 볼 때 그 사람의 결과만 봅니다. SNS에 올라온 해외여행 사진, 승진 소식,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 우리는 그 뒤에 숨겨진 스트레스, 희생, 고민, 외로움은 보지 못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가진 것보다 잃은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을 손실회피 편향이라고 하는데, 같은 가치의 이득과 손실이 있을 때 손실이 주는 고통이 이득이 주는 기쁨보다 2배 이상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는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나는 저것을 갖지 못했다는 손실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내가 가진 것은 당연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교가 심한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옆집, 옆 동네 사람들과만 비교했습니다. 그나마 비교 대상이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스마트폰만 켜면 전 세계 사람들의 최고의 순간이 실시간으로 쏟아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는 발리에서 요가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신차를 인증하고, 누군가는 아이의 특목고 합격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이런 이미지들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자신과 비교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는 벌써 팀장이 되었는데 나는 아직 대리라는 생각. 같은 나이인데 저 사람은 연봉이 더 높다는 생각. 저 사람은 워라밸이 좋은 회사에 다니는데 나는 매일 야근한다는 생각.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괴롭습니다. 옆집 아이는 영어학원, 수학학원, 코딩학원을 다니는데 우리 아이는 학원 하나도 제대로 안 다닌다는 불안. 같은 반 엄마들은 다들 아이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자괴감. 은퇴를 앞둔 분들도 비슷합니다. 친구는 연금도 많이 받고 자식들 지원도 받는데 나는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두려움. 누군가는 여유롭게 여행 다니는데 나는 아직도 생활비 걱정을 한다는 허탈함. 그런데 여기서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저 사람의 삶 전체를 알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그 사람의 좋은 부분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요? SNS에 해외여행 사진을 올린 그 사람은 그 여행 경비를 마련하느라 1년 내내 저축하며 허리띠를 졸라맸을 수도 있습니다. 승진한 그 동기는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주말도 없이 일했을 수도 있습니다. 학원 3곳을 보내는 그 집 아이는 어쩌면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남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일상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나를 채찍질합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이런 비교 문화가 강합니다. 남들만큼은 살아야지, 남들 보기 창피하지 않게,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라는 말들이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보다 남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려고 애씁니다. 내가 행복한지보다 남들 눈에 행복해 보이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무너집니다. 비교는 감사를 잊게 만들고 자존감을 갉아먹고 현재의 행복을 훔쳐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만족하는 삶을 원하는 건가요?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의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합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좋은 집에 살아야 한다고,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야 한다고, 노후에 여유로워야 한다고.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지 아니면 남들이 인정하는 삶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이 최고의 행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연봉이 적어도 스트레스 없는 직장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1등이 아니라 행복한 아이로 자라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신의 진짜 바람을 무시하고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작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놓쳐버립니다. 두 번째,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비교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매일 출근할 수 있는 직장, 오늘 먹은 따뜻한 밥 한 끼, 걱정을 나눌 친구 한 명, 잠들 수 있는 집 한 채.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런 것들이 간절한 꿈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사람은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겁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저녁에 함께 밥 먹을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러워할 겁니다. 실직한 사람은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것들입니다. 세 번째, 비교를 멈추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비교를 멈춘다는 것은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성장의 시작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에너지가 온전히 내 삶에 집중됩니다. 남의 포도밭을 부러워하느라 낭비하던 시간과 마음이 내 올리브나무를 돌보는 데 쓰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들의 소음이 사라지면 내 마음의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비교를 멈추면 감사가 생깁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비교를 멈추면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내 가치가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만약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면 나는 지금 이 삶에 만족할까요? 만약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의 내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할까요? 만약 SNS가 없다면 나는 지금보다 행복할까요? 이 질문들의 답 속에 여러분이 진짜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비교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SNS를 보다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 누군가의 성공 이야기를 듣다가 초라해지는 순간, 그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비교하고 있네. 그리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거나 화제를 바꾸세요. 알아차림만으로도 비교의 힘은 약해집니다. 두 번째, 하루 5분, 내가 가진 것을 기록하십시오. 매일 자기 전, 오늘 내게 있었던 좋은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점심이 맛있었다. 버스에서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동료가 커피를 사줬다. 아이가 웃으며 학교 이야기를 했다. 별일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 이런 작은 것들도 충분합니다. 이것을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SNS 사용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이것은 정말 효과적입니다. SNS는 비교의 온상입니다. 하루에 SNS를 보는 시간이 2시간이라면 1시간으로, 1시간이라면 30분으로 줄여보세요. 대신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거나, 그냥 멍하니 있어도 좋습니다. 남의 삶을 구경하는 시간을 내 삶을 사는 시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처음엔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달만 해보세요.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네 번째, 비교를 유발하는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유독 비교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랑을 늘어놓거나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거나 너는 왜 아직도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관계는 과감히 거리를 두십시오. 만남을 줄이고 연락을 줄이세요.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대신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5번째, 나만의 기준을 만드십시오. 남들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성공 기준을 세우세요. 나는 어떤 삶을 살 때 행복한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고 그것을 종이에 적어두세요. 그리고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그 기준을 꺼내보는 겁니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이것이 내 기준에 맞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처음엔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만의 기준으로 사는 삶은 남의 기준으로 사는 삶보다 훨씬 단단하고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잘못 살아온 것 같아도 당신은 그 누구도 아닌 당신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넘어지고 후회하고 실수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의 정원에는 각자의 꽃이 핀다. 장미를 가진 사람이 백합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백합을 가진 사람이 장미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둘 다 아름답고 둘 다 향기롭고 둘 다 귀하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인생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는 당신만의 꽃이 피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지금은 그 꽃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봉오리 상태이거나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이 당신의 정원을 성실히 돌본다면 언젠가 그 꽃은 피어날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남의 정원을 부러워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정원을 돌보세요. 당신의 나무에 물을 주세요. 당신의 씨앗을 믿으세요. 비교는 당신을 남의 인생의 관객으로 만들지만 감사는 당신을 당신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듭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켜온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살아온 이 시간들은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내 방식대로 잘 살아가고 있어. 이 말 한마디가 비교로 지친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신 당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